집합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긴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릴레이가 가져올 후폭풍,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습니다.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뉴욕 증시는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 대표님, 사실 75bp라는 숫자가 굉장히 좀 큰 숫자죠. 큰 숫자인데 어차피 시장이 좀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 예상대로 결정이 됐는데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금리 75bp만 올렸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 다르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 얘기 나왔을 때 시장이 반등했었잖아요, 장중에. 네네. 그러다 다시 장 막판으로 가면서 많이 떨어지고 네. 어제까지도 많이 떨어진 충격파가 이유인데 있죠. 점도표를 갖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올려버렸잖아요. 전망 자체를. 전망 자체를. 네. 그리고 금년 말 뭐 3.6, 내년 4.6, 4.4 4.4, 중반대까지. 4.6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네. 건데 갑자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높아져 버리니까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충격을 좀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매파적인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했잖아요. 더 길게 갈 수도 있다. 네, 네.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경기 연착륙 사실은 지금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 경착륙이 아니면 다행인 건데 그 경기에 대한 우울한 그 생각 더불어 가지고 이게 내년 가서도 금리가 과연 내려갈까? 시장에서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점도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점도표는 거군요. 아니고 인플렉션 포인트가 내년이 아니고 좀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시장이 좀 실망을 하면서 조금 그 우려를 주가에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75bp라는 단순한 결정, 그 지금의 결정보다는 네. 앞으로의 전망치가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네, 거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환율에도 또 영향을 줬습니다. 강달러에 어떻게 보면 불을 끼얹고 다시 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됐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후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어요. 사실 저희는 뭐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1,400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고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막상 1,400원이 넘어서니까 이제는 1,500원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또 걱정들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드디어 1,400원을 뚫고 환율이 올라갔는데요. 이 1,400원을 뚫는 기세가 너무 세가지고 이거 1,500원도 그야말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뭐 머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만한 특별한 그런 요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환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지난번 8월 금통위 이후에 총재가 그 25bp씩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올릴 것을 이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환율도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열린 이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에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기자들에게 이제 그 빅스텝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 10월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하더라도 연말에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 정도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 금리 격차 때문에도 조금 더 벌어질 것 같고요. 더 올라갈 것 같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물가가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가 환율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내년 지금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3.7%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나온 그 FOMC 이후에 나온 그 점도표와 그 경기 전망 혹은 금리 전망에 따르면 지금 내년에 미국의 경제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기본으로 봤을 때 2.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우리가 더 떨어진 속도가 더뎌서 내년에는 연간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 더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환율을 하락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천장을 모르고 계속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지금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1,400원하고 1,500원은 좀 느껴지는 무게감 자체가 좀 다른데 1,500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예, 저는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상반기 중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반기 6개월 동안 오른 것만큼 지금 하반기 3개월 동안 올랐거든요. 근데 상반기 6개월 동안 오른 환율이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미친 영향이 한 0.4%포인트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거에 덧붙여서 남은 기간 동안 환율이 더 오른다면 물가 상승률도 더 오를 것이고 그럼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김민우 위원님 어떠세요? 사실 1,500원이면 현재 상황에서는 한 그래도 90원, 8, 90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8, 90원이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같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네. 환율 레벨 자체를 전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그럼 이제 상승 하방 압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환율 상승을 가장 이끄는 것은 내외 금리 차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점도표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올해 말에 4.4, 내년엔 4.6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 포워드 가이던스를 준 상황이긴 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보면 이제 그 총재께서 뭐 어제 한 발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기존에는 25, 25 두 번 남은 올해 이제 두 번의 금통위에서 두 번 네. 예상을 했었지만 5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가능성을 네. 열어뒀지만 전제 여전히 조건이 달라졌다.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려면 단기물 국채 금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 2년물 단기 국채 금리가 8월 초에 비해서 약 100bp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8월 초에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금통위 두 번 동안 25, 25를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100bp 가까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뭐 50, 5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50, 50을 하더라도 여전히 100bp는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정책 금리의 기대 경로를 좀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만큼 올리지 않는다, 못한다면. 못한다면 뭐 경기가 됐던 아니면 실제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됐건 이만큼 어떤 올리지 식이든. 않는다면 예. 지금 환율보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 압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외 금리 차가 현재 기대 수준보다 더 벌어지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상방 압력은 있는 것이고, 다만 레벨이 1,500원까지 갈 것이냐는 뭐 여전히 좀 전망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00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뭐 한국은행 결정에도 의존을 많이 그렇겠죠. 할 것으로 변수들은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아 예, 있죠. 맞습니다. 그렇군요. 1,500원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맞이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시장도 뭐 아까 강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뉴욕도 뭐 흔들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아무래도 위 연준의 결정을 보고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데 지금 뭐 2,300선은 뭐 깨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바닥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어제 리포트 보니까 어디에서 2,100도 이제 하회한다 네, 이런 맞아요. 리포트까지 나왔는데 지금 좋은 뉴스가 없어요. 맞아요. 펀더멘탈 상으로 특히 좋은 뉴스가 없는데 지금 푸틴이 전쟁을 계속 더 하고 더 어떻게 추진을 보면 밀어붙일. 더 지금 확전하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있었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중국에서 션전지구나 이쪽에서 좀 이제 해소되면서 다시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즉 전쟁에서 비롯된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제도 뭐 그 미국에서 발표 났습니다만 경제 성장률 전망들을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로존도 지금 같이 이렇게 다 내리고 하향하는.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금리 쪽에 지금 부담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로 여파를 줄 수가 있는데 내수 경기에도 대번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또 외환 다시. 쪽도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죠. 말이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크로적으로도 안 좋고 마이크로적으로 봐도 삼성전자 같은 IT 기업들도 이익 추정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더 급격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뭐 계속적인 해먹은 문제지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도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투자 심리가 지금 상당히 약해져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수급들도 외국인들 뭐 8월까지만 해도 좀 순매입을 하는가 싶더니 그러니까요. 돌아섰어요. 돌아섰어요. 네. 1조 8천 정도 네. 지금 팔고 있고 오늘도 뭐 장이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좀 팔아 나갈 것 같고요. 네. 국내 기관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국내 기관은 역할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이런 데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슈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하고 채권 지금 포션은 많습니다만은 여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자꾸 투자 확대를 자체를. 하려고 해요. 투자 네. 자체를. 지금 국내 주식하고 국내 채권 상반기 수익률이 완전히 처참하잖아요. 마이너스권에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도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도 그렇고 펀더멘탈도 그렇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점도표 상황으로 충격이 좀 왔고 0.5에서 한 1%포인트 정도 더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2100선 어디까지는 최악의 경우에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 2100선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2022년, 23년 국내 기업들의 ROE가 평균 한 9% 정도 나옵니다. 내년께 조금 그 하향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PBR 기준 한 0.9 정도면 서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0.8 정도까지도. 네네. 그렇다고 보면은 2100 언저리까지도 각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중간에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심리는 최악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앞서 주신 호재가 없고 지금 악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악재가 다 긴 악재입니다. 좀 장기적인 악재예요. 네.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다음 침체 우려도 지금 침체는 뭐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쨌든 점도표상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 수급 문제는 역시 거기에 연동이 돼 있고, 이러면은 당분간 올라갈 재료가 없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건지. 올라갈 재료는 이제 그런 거죠. 어느 순간에 푸틴이 전쟁을 갖다가 멈추거나 푸틴에 달렸나요? 푸틴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이 방송 나올 때마다 네.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물어보고 그런 싶네요. 가능성이 조금 네. 있을 수 있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2100선까지 밀린다 그러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선에서 마이너스 3시그마까지 간 상황입니다. 지금 2시그마까지 가 네. 있거든요. 이런 일이 위기 국면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초반에 주식시장이 엄청 화랑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플러스 2시그마를 넘어가서 3시그마 가 있는 지금과는 그런 완전히 상황이었어요. 반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었군요. 상황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여기 나와서 했을 때 이거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여기까지 갈 수는 기억납니다.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몰릴 때 사실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ROE나 이런 기업의 이익 체질이 아직까지는 그 마이크로 단에서는 훼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한 그 매수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V자 이 반등 좀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같습니다. 것 같다. 대표님, 뭐 아까 국민연금 얘기해 주셨는데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하고 통화스와프를 14년 만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할 때 한은에서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면 외환 시장을 좀 덜 자극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일 텐데 그럼 현재의 상황 어떤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좀 흐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국민연금하고 이제 한국은행 간의 통화 수합과 체결되면 그래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속도를 조금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그런데 마땅한 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당국에서 계속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외환 보유고도 손실되고 또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제 오명을 쓸 그렇죠. 수도 있기 문제가 때문에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또 뭐 한미 통화 수합 같은 얘기도 계속 나오긴 했지만 현실성이 없고요. 그다음 그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이 뭐 안 좋다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트라이는 해보려고 했지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구두 개입도 효과가 없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그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하는 거는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워낙에 방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쪽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달러에 대한 수요를 시장 외환 시장에서 충족하면 다시 이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그렇죠. 환율 상승 요인으로 부추기니까.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한국은행하고 직접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함으로써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 상승, 그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을 조금 제어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고요. 달러를 외환 시장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은이 갖고 있는 달러를 네. 쓰겠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 좋을 수가 있는 것은 그 한국은행이 만약에 외환 시장에 뭐 개입을 한다든지 해서 외화를 풀게 되면 원화를 이제 가지고 외화를 이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예,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네. 이제 이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 수합을 하면서 네. 외화를 주게 되면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예, 그래서 그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원래 통화 안정증권 같은 걸 발행을 하게 되는데 요즘 같이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금리를 또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상당히 큰데 그런 그 것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 액션을 되는. 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외환 보유고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달러를 내줘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이게 과연 이제 외환 보유고를 얼마만큼 줄일지 요 부분이 관건이고요. 사실 2008년 뭐 그 당시에 이런 이제 통화 스와프 그때도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그 국민연금한테 통화 스와프를 해준 것이 외환 보유고를 줄여서 오히려 좀 약간 위기 요인이 됐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감소할지를 조금 면밀히 주시하면서 하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는 좀 외환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호님 어떻게 보세요? 예, 효과가 좀 앞서 있다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한국은행이 국민연금과 통화 수합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좀 사용을 해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외환 보유고를 사용을 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규모 면에서 좀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1년에 이제 연간 약 300억 달러 내외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바꿔 말하면 이제 하루에 한 1억 달러 정도라고 볼 수가 그렇네요. 있고요. 우리나라 하루에 이제 달러화로 거래되는 그러니까 달러화 이제 환물 이제 외환 시장을 살펴보면 그 거래 규모가 약 250억 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25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를 사는 행위, 파는 행위 모두 이제 양방향을 다 거래하는 이제 네.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다 예, 따지는 거군요. 사실 뭐 절반 정도 보면 125억 불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하루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 수합이 이제 어느 정도의 효과, 특히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 외환 시장을 드라이브하는 힘은 아무래도 이제 내외 금리 차, 특히 미국의 그렇죠. 이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 때문인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뭐 이렇게 그 트렌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 우리가 8월 초부터 환율이 빠르게 오르는 동안에 이 CDS 프리미엄, 즉 이제 우리나라 외환 채권에 대한 디폴트 리스크를 매저하는 CDS 프리미엄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일주일간에 10bp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한 건데요.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현재 달러 강세가 생각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 너무 빠르게 오르는데 이 속도를 좀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인이 될까요? 지금 이게 뭐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펀더멘털 이슈만으로도 지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심리적인 게 시장에는 항상 개입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1,400푼턱을 지금 어제 넘어가니까 갑자기 1,410원 훌쩍 가버리잖아요.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 후반에 좀 맞았죠. 변동성을
하면서 뭐 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본 시장에서 앵화 시장 개입이 강력하게 네. 있었잖아요. 그에 따른 영향을 영향인지는 줬는지. 몰라도 우리도 약간 꺾였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외환 시장의 참여자들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방으로 더 베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고 이미 제가 얼마 전에 저녁 모임을 하면서 기자들 모임을 했는데 예. 물어봤어요. 예. 지금 어떻게들 지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냐 기업들이. 그랬더니 기업들이 뭐 연말 한 1,500원 지금 각오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다 수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악의 케이스에 대한 대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요가 없던 수요들이 지금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로도 미국 한미 금리 차 때문에 이게 올라갈 상황인데 그런 수요까지 막 갖다 붙으면서 네.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하는 뭐 국민연금 통화 수합 그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외환 거래 비중이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엄청난 효과를 네. 볼 것 같지도 않고 한미 간의 뭐 통화 수합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마지막 그 추후의 보루잖아요. 보루처럼. 네. 한도잖아요, 한도. 마지막 아주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1,400을 이미 넘은 상태고 1,450, 1,500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쪽으로 경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작금의 상황들이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내외 금리차 아까 계속 누누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통위가 이제 10월 12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연준이 결정하고는 한 20일 정도 지나서 열리는 거다 보니까 조기로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임시금통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시금통위를 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세요? 임시금통위가 이제 열려야 되는 경우는 그야말로 뭐 외화가 급격하게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아주 예상치 못한 충격이 막 경제를 강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임시금통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임시금통위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다음 금통위에 굉장히 많은 시선들이 쏠려 있고 그렇죠. 기대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지난 8월에 금통위 이후에 그야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로 25bp 2번 인상하는 것을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요. 시사를 했죠. 네.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환율도 굉장히 예상치 못하게 많이 급등을 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앞으로 커질 것이고 네. 자본도 이제 또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안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전부 다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가속화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한 5, 6%대를 계속 뭐 유지하는 한 뭐 25bp씩 인상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럼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5, 6%보다 더 나오지 않는 한 이걸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사실은 환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이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조만간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추가적으로 네네.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50bp 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또 그 금통위에서 바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시장이 또 혼란이 크기 놀랄 수 때문에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금씩 변형하는 작업을 지금 이창용 총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저께 빅스텝의 가능성 내지는 0.25%포인트씩 올라가는 것에 전제 조건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장의 기대를 그 빅스텝 방향으로 모아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했고 네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관된 흐름을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결국은 빅스텝을 할 거라 보세요? 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겠죠. 그 이상은 우리 좀 경제 생각, 쉽지 조건들을 않을 봤을 것으로 때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빅스텝을 만약에 10월 달에 하게 되면 예. 그 이후에는 또 필요에 따라서 빅스텝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다고 한번 보는데요. 남은 11월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우리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 경제학의 유명한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트라일레마라 그래서 삼중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환율을 고정시키려고 하면, 그러니까 환율을 어떤 수준으로 잡아두려고 하면 네네. 통화 정책의 자율성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고 네네. 또 하나는 거시 경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거시 경기에 알맞게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해야 오히려 사회 후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지 환율 그 자체만을 타겟팅하게 되면 오히려 뭐 물가 상승이나 거시 경기에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왜곡이 게 생길 이제 수도 있겠군요. 예, 그게 이제 경제학의 이론이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되새겨봐야 할 이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지금 환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환율이 우리나라 실물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최근의 환율 상승은 원달러 환율이 분명히 상승하고 있지만 기타 기축 통화국의 이제 통화 가치도 분명히 하락을 동시에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수입 물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는 다른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 하락을 또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오는 채널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약해졌을 수 있다. 좁아졌다는 거겠군요. 예. 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당연히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빅 스텝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는 앞으로 논란이 나올 될 물가 수 상승에 대한 통계 그리고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환율 자체를 타겟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굳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당길 필요도 없다고 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이제 네네.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그 더 요구들이 포커싱을, 좀 많이 네.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이제 견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럼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아직 남았잖아요. 금통위가.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매일매일 하루의 움직임들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곤두세우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 환율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절하가 되고 그러면 주식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데 지난번에 베이비 스텝 정도만 전제로 해가지고 계속 갈 그런 그림을 시장에다 던져주고 나서 네. 우리나라 원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그 절합 속도가 약화됐죠. 네.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은 총재님이 시장과의 소통에서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했으나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달랐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부분에 외환 시장에 뭐 교란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 이거 더 빨리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그때부터 나는 나왔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 미국에서 75bp 올렸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금통이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금년에. 근데 미국에서 75bp를 이제 10월 달에 한 번 하고 네. 11월 달에 뭐 50bp 정도 한다는 게 지금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75 한 번 더 하고 50 한 번 더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빅스텝 50bp 정도만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의 생각은 좀 더 더해줬으면 어떠냐 좀더 이런 쫓아가야 생각을 되는 하는 거 거예요.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이제 그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그렇죠. 더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과연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가계부채도 그렇고 경기 성장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우리만 이렇게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연준만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들 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들이 이제 경기에 성장 엔진들을 계속 끄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가를 결국 못 잡고 더디게 잡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가져와서 뭐 스태그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데 조기에 많이 강도 높게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흔히 프론트 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중앙은행, 뭐 영란은행, 그리고 뭐 캐나다은행, 뭐 스웨덴까지 전부 다 굉장히 적어도 빅스텝을 계속해서 빅스텝 단행을 하고 이상을 있어요. 단행을 하면서 예. 이제 빨리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물가를 먼저 잡아야지 그 이후에 경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제롬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의 거의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를 잡지 않고 경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결국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그래서 얘기겠죠. 지금 물가 안정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 없고 거의 뭐 확실시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 뭐 중앙은행도 그렇고 아니면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 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미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각국 통화 가치가 이제 달러 대비 계속 떨어지죠. 절하가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런 환율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국제 곡물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자국 통화까지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것과 덧붙여져서 이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니까 네. 또 이것을 위해서 다시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본 유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그런 각국 통화 간의 이제 금리 격차를 조금 더 이제 적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다 공격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갈 것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멈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조금 뭐 공조를 할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이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는 서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은 하고 있지만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 것 공조나 이런 같지는 것들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연착륙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그러니까 엔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은 비교적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지금 FOMC 끝나고 나온 발언들을 보면 네네. 이제 경제 전망 예측치에서도 실질 성장률을 올해 1.7에서 0.2로 조정을 했고 아주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췄죠. 네. 그리고 내년에도 1.7에서 1.2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자기들도 예측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점도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시장 기대보다도 40bp 더 가까이 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은 네. 경기에 다소간의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 꼭 잡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뭐 이럴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은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인플레이션과 고용률을 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거시 경기를 보고요. 근데 고용률 측면에 있어서는 실업률 전망치는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경기 전망치를 낮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 시장은 견조하게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니 경기의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 꼭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리고 빠른 시점부터 올리긴 했지만 네네. 금리 인상 폭에 있어서는 주요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그 배경에는 분명히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시 경기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재와 같이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다소간의 이제 환율을 신경 써서 통화 정책을 결정한 여지가 있음을 보인다면 이게 오히려 이제 경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중 딜레마를 통해서 경기에 손해를 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현재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대내적인 요소보다는 거의 다가 대외적인 요소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유가나 뭐 이제 전쟁, 원자재나. 뭐 전쟁으로 네. 인한 유가나 원자재 뭐 이런 요소들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고 수요를 갑자기 확 축소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소비나 투자가 일부 둔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네. 큰 폭으로 꺼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한국은행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자체의 감소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앵커링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굳이 경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선택보다는 차분히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 나가는 스텝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네. 2년물 같은 경우도 4% 넘었고 10년물은 뭐 3.71%까지 넘어서면서 뭐 11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국채 금리 상황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미 지금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단기채하고 장기채 네. 지금 한 50bp 지금 차이 그러니까 나거든요. 장단기 역전이 예,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2년물 저 같은 경우 2년물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어제도 또 올랐어요. 2년물이 금리랑 연동이 많이 돼 예, 있는 그, 금리인 거죠. 많이 되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지금 22년 이제 3분기, 4분기고 2023년에 바로 있잖아요. 그렇죠. 2년짜리면은 그걸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금년 말 뭐 4.4 내년 4.6 지금 미디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4.1 수준까지 지금 육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전적으로 다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금 목에 찰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시장은 지금 움츠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4.1대에서 4.4까지 간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뭐 5%에서 한 8% 정도 더 하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코스피 지지선 하방을 최악의 경우에 뭐 2,100 언저리라고 본 게 지금부터 그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 뭐 국채 수익률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지금 매일 지옥이거든요. 네. 환란 도가니입니다. 매일 1%씩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국채 쪽에서 상당히 지금 그 위험 축소 경향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그게 국채뿐만이 아니고 주식, 뭐 외환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쪽에서 위험 회피가 일어나면서 전부 다 캐시 이즈 킹. 현금이 최고다라고 현금을 생각하면서 확보해야 된다.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지금 거의 연쇄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만큼 생각하시면 불안해하고 돼요. 있다라고 보여질 수 불안한 거죠. 네. 앞서 유혜미 교수님 그 뭐 세계 주요국들 다 금리 인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본은 좀 지금 모양이 달라요.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올릴 때 다 안 올리고 있는 곳이 또 일본인데 일본이 2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하면서 엔저를 좀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효과를 좀 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화 약세의 추세적인 흐름을 좀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 추세적인 흐름을 막기는 뭐 역부족이죠. 아무래도 이제 당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강달러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요. 예, 일본만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엔화 약세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이제 인상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조금 코로나 위기로부터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경기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싶은 이런 그러니까 찬물 끼얹기 싫은 거네요. 예, 간절한 바람 때문이고요. 뭐 그런 영향 때문인지 사실 지난 이제 2,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보다 이번에 이제 그 잠정치가 나왔는데 잠정치가 더 나왔죠, 참. 개선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조금 살아나는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은 것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지금 현재 의도라고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의도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약세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엔화 약세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도 조금 더 심한 편인데요. 그래서 엔화 약세로 사실은 뭐 기대를 한다면 뭐 수출이 좀 더 잘 된다든지 수출 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관광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든지 네. 뭐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재 그런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엔화 약세에 대해서 사실은 그 현재 일본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워낙에 빨리 진행이 심하죠. 돼서 네. 지금 젊은 그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데요.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데도 지금 엔화 약세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러네요. 반대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엔화 약세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지금 현재 진짜 간만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은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을 오래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반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석도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정확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장기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도 2% 이제 물가 상승률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네네. 못 이루고 있었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못 이루고 있었다가 이제 올해 중반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2%보다 넘는 물가 상승률을 드디어 목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일본 중앙은행이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실패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계기에는 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 이제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네. 일본이 침체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94년, 95년쯤 보면 일본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공급이 잘 되고 있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즉 기준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완화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 중앙은행이요? 이 중앙은행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이 좀 신뢰를 잃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결국에는 최근까지도 물가 타겟팅에 실패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일본 중앙은행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를 넘어섰고 이것이 또 당분간은 이제 공급망 악화 등으로 인해서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본 중앙은행이 2% 타겟팅을 잘 하는 모습을 네. 시장에게 꾸준히 보여준다면 앞으로 이제 신뢰를 회복하고 중앙은행이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모든 경제 계약의 기본이 이제 금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앵커링을 성공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완화적인 행보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도 일본에서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런 방식으로 통화 정책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엔화 약세가 문제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개입을 할 것으로 속도 조절을 좀 보입니다. 하는. 예.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뭐 일본은 지금 어쨌든 엔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고 위안화도 지금 뭐 7.1위안을 여기에서 네. 넘어서면서 우리 포치라는 부분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뭐 해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위안화 같은 경우에 최근 가장 최근에 7.19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7.1 이제 여기 와 있는 건데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쪽에서 그 좋은 뉴스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실 채권 규모가 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도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수출을 해서 뭐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못하고 있고. 달러를 못 벌어들이니까 위안화 가치가 내수나 수출 뭐 이쪽에서 전부 다 약해지면서 이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2분기에는 지금 우한 사태 이후에 지금 거기 봉쇄했었잖아요. 상하이, 북경 그렇죠. 다 봉쇄했었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 뭐 거의 0%에 가깝게 2분기에 나왔었고, 3분기에도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쪽에 청두 지역 뭐 이쪽 선전 이쪽에 계속 봉쇄 뭐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에 중국의 경기는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나 뭐 지준율 인하 이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쓰는 거랑 지금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반대로 경기 좀 가고 살리겠다는 건데. 예, 그런데 이제 위안화는 계속적으로 이 펀더멘탈 이슈 때문에 7.1 상태에 온 건데 아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일본 엔화가 더 절하가 된 상황이라고 금방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원화도 못지않게 지금 절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도 같이 그 페이스를 되지만. 맞추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너무 나쁘게 하기 싫은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위안화 절하되는 게 우리나라에 또 리퍼커션, 영향을 다시 줘요. 그래서 우리 원화도 같이 동반 약세를 또 빠지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꼬리물기, 도네요. 악순환처럼 네. 그래서 달러만 서로 선호하면. 악영향을 지금 계속 악순환으로 지금 주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중국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지금 현재 이제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이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요. 부동산 관련된 이 부가가치가 전체 GDP 한 25% 정도 된다고 해요. 중국의 경우.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이 GDP를 조금 둔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위안화 약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이제 약세가 된 것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 때는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한다든지 해서 경기가 부진한 것에 따른 이제 위안화 약세 요인이 조금 더 컸다고 하면 최근 위안화 약세는 이제 세계적인 달러 강세 그 기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중국 정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주로 교역을 하고 있는 24개국의 통화 대비 이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덱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 인덱스하고 이제 그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고 같이 움직이는지 따로 움직이는지 이걸 보면서 과연 이제 그런 전 세계적인 동반
그 가치 하락인지 아니면은 위안화만의 문제인지 이걸 보고 특별한 있는데 문제인지.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기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뭐 굳이 어떻게 뭐 용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조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늦추기 위한 정책은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외화 지진율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안화 약속이 계속된다면 네. 아마도 외화 지진율을 추가적으로 뭐 인하한다든지 하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취할 수 있겠지만 그 기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뭐 예상은 했지만 그 이후의 예상들은 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시사를 하면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재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악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현재 상황들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관우 대표, 유혜미 교수, 김미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